박순자는 73이다. 바닷가 소도시에서 수선집을 운영하며 산다. 가게 이름은 손끝 공방이지만 요즘은 거창한 일은 거의 없다. 동네 어르신들의 바지단을 줄여주고 가끔 치마 지퍼를 갈아주는 정도다. 젊을 땐 달랐다. 결혼식 예복도 손댔고 한복 저고리에 섬세한 자수를 놓기도 했다. 손님들은 순자의 손끝을 믿었다. 순자 씨 손은 참 정직해요. 누군가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그 말이 칭찬인 줄만 알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직하다는 건 거짓말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남편이 떠난 건 5년 전이었다. 병원에서 보낸 마지막 날 남편은 순자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없어도 너는 잘 살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울지 않았다. 울면 남편이 걱정할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야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도 길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엔 가게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 남편이 떠난 뒤 순자의 일상은 단출해졌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려 마시고 가게로 향한다. 가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바다가 보이는 골목길을 지나면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수선집이 있다. 간판은 낡았지만 순자는 그걸 바꿀 생각이 없다. 익숙한 게 좋았다. 무너지진 않았다. 순자는 여전히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저녁엔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다만 기다림이 습관처럼 몸에 남았다. 전화가 오면 깜짝 놀란다. 심장이 쿵 하고 뛴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기 전 잠깐 망설인다. 누구일까? 혹시 딸일까? 아니면 또 보험 권유 전화일까? 전화가 오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스스로를 달랜다. 딸은 바쁘니까. 손자도 학교 다니느라 바쁠 거야. 다들 바쁘게 산다. 나만 한가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나았다. 서운함은 없었다. 아니,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순자는 마음속으로 늘 같은 질문을 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의 우선순위일까? 딸이 급한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할까? 손자가 할머니 생각이 나면 정말 나를 떠올릴까? 아니면 그냥 의무처럼 명절에 한 번씩 찾아오는 사람이 된 걸까? 답은 모른다. 아니, 알고 싶지 않다. 확인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순자의 취미는 이상했다. 편지 쓰기였다. 받는 사람은 대부분 실제로 존재했지만 편지는 거의 발송되지 않았다. 딸 정유진에게, 손자에게, 젊은 시절 자신에게도 썼다. 서랍에는 봉투가 수십 개 있었다. 언젠가라는 단어가 봉투마다 숨을 쉬었다. 편지를 쓰는 건 밤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책상 앞에 앉으면 밤 9시쯤이었다. 순자는 펜을 들고 편지지를 꺼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썼다. 유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가게도 여전하고 몸도 괜찮아. 내가 보고 싶긴 한데 바쁜 거 아니까 괜찮아. 손자는 잘 크고 있지? 사진 보니까 많이 컸더라. 엄마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편지는 거기서 멈췄다. 순자는 펜을 내려놓고 편지지를 접었다. 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유진에게라고 적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언젠가 보낼 거야. 언젠가는. 하지만 언젠가는 오지 않았다. 서랍 속 편지는 점점 쌓여갔다. 딸에게 쓴 편지만 20통이 넘었다. 손자에게 쓴 편지도 10통쯤 됐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쓴 편지도 있었다. 그때 그 선택 후회하지 마. 넌 잘했어. 편지를 쓰면 조금 나아졌다. 마음속에 쌓인 말들이 종이 위로 옮겨지면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보내지 않아도 괜찮았다. 어차피 중요한 건 말을 꺼내는 것 자체였으니까.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가게는 한산했다. 손님이 하나도 없었다. 순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바지단을 정리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다.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부딪혔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비옷을 입고 있었다. 남자는 비옷을 털며 말했다. 박순자 씨 맞으시죠?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저는 지역문화재단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몇 달 전에 공모전에 응모하신 적 있으시죠? 순자는 눈을 깜빡였다. 공모전이요? 네.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박순자 씨의 글이 선정됐습니다. 순자는 어리둥절했다. 공모전? 나는 응모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다. 다음 달에 낭독회가 있습니다. 당선자분들이 직접 자기 글을 낭독하는 자리인데요. 참여하실 수 있을까요? 순자는 순간 웃음이 나왔다. 제가요? 내가 그걸 할 나이인가요? 남자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글이 좋았어요. 진솔하고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남자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언제 글을 썼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문득 떠올랐다. 몇 달 전 딸이 전화로 물었었다. 엄마, 혹시 옛날에 쓴 글 같은 거 없어? 동네 문화재단에서 공모전 한다던데.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었다. 글이라니 뭐 편지 같은 거 말고는 없는데. 그리고 딸은 그럼 편지 하나 보내줘. 내가 대신 넣어볼게라고 했다. 그 편지. 딸이 낸 거구나.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갔다. 빗소리가 다시 들렸다. 순자는 명함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다. 낭독회. 내 글을. 사람들 앞에서. 말이 되나. 그런데 웃음 뒤에 묘한 울컥함이 올라왔다. 내가 나를 미뤄둔 시간이 이렇게 길었구나. 서랍 속 편지들. 보내지 않은 말들. 꺼내지 못한 감정들. 모두 언젠가라는 이름으로 쌓여만 갔다. 그리고 나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그날 밤 순자는 서랍을 열었다. 봉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순자는 그중 하나를 꺼냈다. 봉투 겉면엔 유진에게 미안하단 말 대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순자는 봉투를 찢었다. 편지지를 펼쳤다. 손끝이 떨렸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다. 유진아, 엄마는 내게 한 번도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말해야 할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 내가 대학 갈 때 엄마는 돈이 없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 너는 괜찮다고 했어. 그런데 엄마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고 옷 사고 카페에서 시간 보낼 때 너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잖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한테 더 많은 걸 해주지 못해서. 순자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다. 눈물이 났다. 왜 이제야 이 편지를 읽는 걸까? 왜 진작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순자는 보낼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이 말이 나에게 필요한 말인가? 나는 이 감정을 인정해도 되는가? 그리고 답했다. 그래. 필요해. 인정해야 해. 순자는 편지를 계속 읽었다. 다음 문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런데 유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한 건 따로 있어. 엄마는 내가 힘들 때 안아주지 않았어.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지 않았어. 대신 괜찮아, 다 지나가라고만 했지. 엄마는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어. 그게 너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어. 엄마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무너져도 괜찮았을 텐데. 순자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이 편지는 딸에게 쓴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쓴 거였구나. 내가 나를 용서하기 위해 쓴 거였구나. 순자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일 다시 읽어야지. 이번엔 보낼지 말지를 고민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말인지를 생각하면서. 창밖으로 비가 그쳤다. 달빛이 들어왔다. 순자는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시원했다.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을 꿨다.
꿈속에서 순자는 젊었다. 25쯤 되어 보였다. 재봉틀 앞에 앉아 드레스를 만들고 있었다. 흰색 드레스였다. 누구의 결혼식 드레스였을까? 꿈속의 순자는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순자는 그 꿈을 기억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웃었을까? 일에 몰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까? 순자는 일어나 세수를 하고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책상으로 갔다. 어젯밤 읽었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순자는 그 편지를 다시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종이를 꺼냈다. 이번엔 나에게 쓰는 편지를 쓰기로 했다. 순자야, 너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런데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도 괜찮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아직 시간은 있어. 편지를 쓰는 동안 순자는 울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후련함? 해방감? 그런 것들이 섞인 눈물이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순자는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적었다. 박순자에게 이제는 너를 위해. 순자는 그 편지를 서랍에 넣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매일 볼 수 있도록. 낭독회 준비는 생각보다 고되고 낯설었다. 재단에서 보내온 안내문에는 원고를 다듬어 오시면 됩니다라고 쓰여 있었지만 순자에게 그 작업은 단순히 글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다시 읽는 일이었다. 순자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원고를 펼쳤다. 딸에게 보낸 편지, 정확히는 딸이 대신 제출한 그 편지를 천천히 읽었다. 유진아,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 가지 못했던 날을 기억해. 가게에 손님이 밀려서 나는 갈 수가 없었어. 넌 혼자 달렸지. 친구들은 부모님이 응원하는데 넌 혼자였어. 미안해. 글을 읽다가 순자는 펜을 들었다. 문장을 고치려다가 멈췄다. 이 문장은 고칠 게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대신 순자는 여백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다. 그런데 유진아, 엄마는 그날 저녁 내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돌아왔을 때 내 얼굴을 봤어. 넌 웃고 있었어. 엄마, 나 1등 했어. 그때 엄마는 생각했어. 이 아이는 강하구나. 나보다 훨씬 강하구나. 글을 고치며 순자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새삼 확인했다. 나는 약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꽤 오래 참았구나. 이런 문장들이 글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처음엔 부끄러웠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자기 연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며칠을 쓰고 고치고 다시 읽다 보니 이건 연민이 아니라 인정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그동안 잘 버텼다. 그걸 인정해도 된다. 재단 직원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카메라를 들고 왔다. 선생님, 홍보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짧은 인터뷰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순자는 당황했다. 제가 카메라 앞에 서야 하나요?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네, 짧게 한두 마디만요.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돌아갔다. 직원이 질문했다. 선생님, 이번 낭독회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이 어떠세요? 순자는 잠깐 생각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영광입니다라고 해야 하나? 기쁩니다라고 해야 하나?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떨립니다. 사람들 앞에 서본 적이 별로 없어서요. 그런데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해요. 내 말을 누군가 들어준다는 게 어떤 기분일지. 직원이 다시 물었다. 가족분들이 많이 응원하시겠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웃었다. 웃음 뒤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네, 응원해줍니다라고 하면 거짓말 같았고 아니요라고 하면 너무 서글퍼 보였다. 그래서 그냥 웃었다. 촬영이 끝나고 직원이 떠난 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안 됐다. 순자는 전화기를 들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한참 뒤에 유진이 받았다. 엄마, 요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바빴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유진아, 나 다음 주에 낭독회 하거든. 내가 낸 그 글 말이야. 선정됐어. 유진의 목소리가 환해졌다. 와, 엄마 그거 진짜 대단한데? 축하해. 어디서 해? 시간이 언제야? 순자는 날짜와 시간을 말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시간 되면 와줄 수 있어? 잠깐 침묵이 흘렀다. 유진이 말했다. 엄마, 그날이 하필 중요한 계약이 있어. 내가 꼭 가려고 했는데 미안. 진짜 미안해. 근데 이 계약은 정말 중요한 거라서 못 빠지거든. 다음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꼭 갈게. 응? 말은 밝았지만 끝엔 습관적인 다음에가 붙었다. 순자는 알고 있었다. 다음에는 이번엔 안 된다는 뜻이라는 걸. 하지만 순자는 밝게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바쁜데 신경 쓰지 마. 엄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엄마 정말 미안해. 사랑해. 유진이 말했다. 나도 사랑해. 순자가 답했다. 전화를 끊고도 순자는 한참 동안 수선집 조명을 켜지 못했다. 어둠 속에 앉아서 순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되새겼다. 괜찮아. 그 말을 할 때마다 순자는 알고 있었다. 사실은 괜찮지 않다는 뜻이라는 걸. 순자는 너무 오래 그 말을 해왔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내가 바쁜 거 안다고.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걸까? 정말 이해하는 걸까? 순자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딸이 미안해할 것 같았다. 유진은 이미 충분히 미안해하고 있었다. 순자는 그걸 더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낭독회 당일이 다가왔다. 순자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냈다. 남색 재킷에 베이지색 바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다. 화장도 조금 했다. 립스틱을 바르고 뺨에 살짝 블러셔를 올렸다. 거울 속 순자는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꾸며봤던가. 강당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다. 순자는 놀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다. 재단 직원이 순자를 맞았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긴장 많이 되시죠? 조금요. 순자가 웃으며 답했다. 강당 안으로 들어갔다. 의자가 여러 줄로 놓여 있었다. 앞줄엔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가족석이라고 쓰여 있었다. 순자는 그 자리를 바라봤다. 앞줄 구석, 순자가 은근히 비워둔 자리. 유진이 앉을 자리. 하지만 그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다. 낭독회가 시작됐다. 다른 참가자들이 먼저 낭독을 했다. 어떤 분은 전쟁 이야기를 했고 어떤 분은 첫사랑 이야기를 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순자의 차례가 왔다. 무대 위로 올라갔다. 조명이 눈부셨다. 사람들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순자는 원고를 펼쳤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목이 메었다. 순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유진아,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에 가지 못했던 날을 기억해. 글을 읽는 동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읽었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앞줄에 빈자리가 보였다.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박수가 터졌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재단 직원이 무대로 올라와 순자의 손을 잡았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진도 찍혔다. 다른 참가자들이 와서 악수를 청했다. 선생님 글에 울었어요. 저도 딸이 있는데 많이 공감했어요. 하지만 순자의 시선은 끝내 빈자리 하나에서 떠나지 못했다. 앞줄 구석, 순자가 은근히 비워둔 자리. 유진이 앉을 자리. 행사가 끝나고 순자는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강당을 나섰다. 밖은 어두웠다. 해가 지고 있었다. 순자는 혼자 바다 쪽으로 걸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칼이 흩어졌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방파제에 앉았다. 바다를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갔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움직임. 순자는 그 파도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뭘 원했던 걸까? 유진이 와주길 원했던 걸까? 아니면 유진이 오지 않아도 괜찮은 내가 되고 싶었던 걸까? 그때 순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하는 건 딸이 꼭 와줬으면이 아니라 딸이 오지 못했을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었다는 걸. 딸의 부재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혼자서도 설 수 있는 사람. 그게 순자가 진짜 원하는 모습이었다. 순자는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해졌다. 순자는 서랍으로 갔다. 서랍을 열고 편지들을 전부 꺼냈다. 바닥에 펼쳤다. 수십 통의 편지가 바닥을 덮었다. 순자는 그 편지들을 바라봤다. 보내지 못한 말들, 꺼내지 못한 감정들, 모두 언젠가라는 이름으로 쌓여만 갔던 것들. 그런데 이제 순자는 알았다. 이 편지들은 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내가 나를 돌려받기 위한 기록이라는 걸. 이 편지들을 쓰면서 순자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 후회를 인정했다. 슬픔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용서도 했다. 나 자신을. 순자는 새 봉투 하나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었다. 박순자에게 이제는 빚이 아니라 권리로 살기. 그리고 그 봉투를 편지 맨 위에 올려놓았다. 이 편지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 매일 읽을 것이다. 내가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순자는 바닥에 앉아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읽기 시작했다. 딸에게 쓴 편지, 손자에게 쓴 편지, 젊은 시절의 나에게 쓴 편지. 모두 보내지 못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 말들은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걸. 1시간쯤 지나서 순자는 편지들을 다시 정리했다.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위 상자에 담았다. 언제든 꺼내볼 수 있도록. 그리고 순자는 새로운 편지지를 꺼냈다. 이번엔 진짜 보낼 편지를 쓰기로 했다. 유진아, 엄마야. 오늘 낭독회 잘 끝났어. 내가 오지 못해서 섭섭하긴 했지만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엄마는 이제 알아. 내가 안 와도 내가 설 수 있다는 걸. 그게 너한테도 좋은 거라는 걸.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사랑해. 편지를 쓰고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였다. 내일 아침 우체국에 가서 붙일 것이다. 이번엔 정말로. 순자는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오늘 나는 무언가를 끝냈다.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했다. 무엇을 끝냈고 무엇을 시작했는지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다. 순자는 그 달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며칠 뒤 유진이 갑작스럽게 내려왔다. 전화 한 통 없이 나타났다. 순자가 가게 문을 열고 있는데 유진이 차에서 내렸다. 엄마.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순자는 놀라서 물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유진은 순자를 꼭 안았다. 엄마, 보고 싶었어. 그리고 미안했어. 순자는 딸의 품에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유진이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적이 거의 없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순자가 차를 끓였다. 유진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다. 엄마, 이거 봤어? 화면에는 순자의 낭독회 영상이 있었다. 재단에서 올린 영상이었다. 조회수가 제법 올라가 있었다. 댓글도 많았다. 감동적이에요. 저도 어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해요. 유진이 말했다. 엄마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어. 내 친구들이 연락하더라고. 너희 어머니 멋지시다. 우리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고. 나도 그때 처음 제대로 봤어. 엄마가 무대에서 글 읽는 거.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그날 갔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빴지? 순자는 차를 따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 바빴지. 그 말은 담담했다. 비난도 아니고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유진은 잠깐 멈칫했다. 엄마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다. 괜찮아, 다음에 오면 되라는 말이 없었다. 엄마가 이해해라는 말도 없었다. 그냥 너 바빴지였다. 그 말은 이해였지만 동시에 경계였다. 이해가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걸 순자는 최근에 배웠다. 딸을 이해한다. 딸이 바쁜 거 안다. 하지만 그 이해가 내 삶을 멈추게 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도 배웠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사실 오늘 온 건 엄마한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서야. 순자는 유진을 바라봤다. 무슨 제안인데? 엄마, 서울로 올라올래? 유진이 말했다. 내가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알아볼게. 나랑 가까이 있으면 내가 더 챙길 수 있잖아. 엄마 혼자 여기 있으면 내가 걱정돼. 만약에 다치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 내가 바로 못 오잖아. 유진의 말은 선이었다. 순자도 그걸 알았다. 딸은 정말로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의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다. 챙긴다는 건 결국 내 생활 안에 나를 끼워 넣는다는 거지.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편한 방식으로. 순자는 잠깐 생각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예전 같았으면 생각해볼게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흐지부지 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고마워, 유진아. 순자가 말했다. 내가 나를 걱정해주는 거 알아. 그런데 나는 여기가 좋아. 바다도 보이고 이 가게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서울 가면 난 또 누군가의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 될 것 같아. 유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야, 엄마. 내 근처에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오히려 좋은 거지. 너한텐 좋은 거겠지. 순자가 말했다. 넌 편하게 나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또 기다려야 해. 내가 시간 될 때까지. 내가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진은 말문이 막혔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유진아, 엄마가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넌 좋은 딸이야. 그런데 나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모르게? 순자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넌 나쁜 의도가 없었어. 나도 알아. 그런데 우리 둘 다 익숙해졌던 거야.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엄마는 언제든 괜찮을 거라고. 그게 문제였어.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물었다. 그럼 엄마는 이제 뭐 하고 싶은데? 순자는 웃었다. 글 쓰고 싶어. 사람들 만나고 싶어. 내 이야기 하고 싶어.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미안해. 나도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유진은 근처 모텔에서 잤다.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배신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유진이 나쁘지 않다는 걸 순자는 안다. 딸은 진심으로 걱정했다. 진심으로 엄마를 챙기고 싶어 했다. 문제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나를 편하게 다루려는 습관이었다. 유진도 순자 자신도 오랫동안 엄마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어왔다. 엄마는 집에 있고 전화하면 받고 필요하면 달려오고 바쁘면 이해하고. 그 믿음이 제일 잔인했다. 순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있어야 했을까? 누가 나보고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나 스스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자리에서 나오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작은 반란을 시작했다. 유진에게 말하지 않고 재단에 연락했다. 혹시 정기적으로 글쓰기 모임 같은 거 할 수 있을까요? 재단 직원은 반색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장소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순자는 동네를 돌아다녔다. 장소를 찾았다. 버려진 동네 우체국이 있었다. 오래전에 문을 닫았지만 건물은 남아 있었다. 순자는 건물 주인을 찾아가 부탁했다. 여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글쓰기 모임 하려고요. 주인은 흔쾌히 허락했다. 어차피 비어 있는데 쓰세요.
월세는 안 받아도 돼요. 순자는 우체국을 청소했다. 먼지를 닦고 의자를 배치하고 책상을 놓았다. 창문을 열자 바닷바람이 들어왔다. 순자는 입구에 간판을 걸었다. 바닷바람 우체국 보내지 못한 말들을 위한 공간. 재단에 공고를 냈다. 참가자는 의외로 많았다. 일주일 만에 15명이 신청했다. 과거를 숨겨온 사람들, 미뤄온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사람들이었다. 첫 모임 날 순자는 떨렸다. 사람들이 정말 올까? 오더라도 뭘 해야 하지? 하지만 사람들은 왔다. 나이도 다양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순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다. 순자는 사람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여기는 보내지 못한 말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우리는 오늘부터 그 말들을 꺼내볼 거예요. 첫 시간은 자기소개였다.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어떤 분은 남편에게 하지 못한 말을 쓰고 싶다고 했다. 어떤 분은 자식에게, 어떤 분은 젊은 시절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다. 순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보내지 못한 편지가 있구나. 다들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구나. 모임이 끝난 뒤 한 참가자가 순자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혼자서는 글을 쓸 엄두가 안 났는데 여기 오니까 용기가 나요. 순자는 웃으며 답했다. 나도 그래요. 혼자선 못했어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되더라고요.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열렸다. 사람들은 각자의 편지를 썼다. 순자도 썼다. 이번엔 남편에게 쓰는 편지였다. 여보, 당신이 떠난 뒤 나는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덜 외로워요. 내가 나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 모임에서 순자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해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해요. 편지를 쓸 때 받는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내 마음을 쓰세요. 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꺼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펜을 들었다. 일주일 뒤 유진이 그 사실을 알았다. 동네 사람이 유진에게 말했다. 따님, 어머니 요즘 대단하세요. 글쓰기 모임까지 만드셨대요. 유진은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글쓰기 모임 만들었어? 응. 순자가 답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할 필요 없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유진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물었다. 엄마, 그런 거 힘들지 않아? 왜 굳이? 순자는 웃었다. 힘든 게 아니라 늦은 거야. 그리고 난 늦은 걸 이제 갚는 중이야. 유진은 할 말을 잃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유진아, 나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함없어.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멈추게 하는 이유가 되어선 안 돼. 너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근데 엄마 혹시 힘들면 말해줘. 내가 도와줄게. 순자는 웃었다. 그래, 말할게. 그런데 나는 지금 힘든 게 아니야. 오히려 살아있는 느낌이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순자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박순자이고 싶다. 물론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사람. 내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나는 이제 안다. 바닷바람 우체국은 계속 문을 열었다. 사람들은 모였다. 편지를 썼다.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조금씩 변해갔다. 순자도 변했다. 예전의 순자는 늘 누군가를 기다렸다. 지금의 순자는 스스로 움직인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순자는 혼자 남아서 창문을 닦았다. 바다가 보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순자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웃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글쎄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임이 계속되자 순자의 수선집에는 새로운 손님들이 늘었다. 우체국 모임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어떤 이는 바지단을 줄이러 왔고 어떤 이는 코트 단추를 달러 왔다. 순자는 재봉틀 앞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사람들의 사연을 들었다. 저는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시골에서 혼자 사는데 명절에도 안 와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저는 반대예요. 다른 할머니가 말했다. 딸한테 너무 기댔어요. 딸이 결혼하고 나서도 매일 전화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딸이 피곤해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짐이 된 것 같아요. 순자는 그 말을 듣다 문득 자신이 그 둘 사이 어디쯤에 서 있다는 걸 알았다. 유진에게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 유진에게 기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 어중간한 자리가 가장 힘들었다. 관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 같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습관인 것 같은. 순자는 할머니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 어딘가에 서 있어요. 완벽한 자리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자리를 선택했는지 아닌지예요. 할머니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임은 점점 활발해졌다. 참가자가 20명을 넘었다. 사람들은 매주 모여 편지를 쓰고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이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울음도 있었고 웃음도 있었다. 순자는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유진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엄마, 혹시 힘들면 말해. 걱정하는 말들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통제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유진이 또 전화를 걸어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그냥 얘기. 순자는 불안했다. 유진이 얘기 좀 하자고 할 때는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었다. 주말이 왔다. 유진이 내려왔다. 이번엔 표정이 어두웠다. 가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유진은 말을 꺼냈다. 엄마, 나도 힘들어.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도 나름대로 엄마 챙긴다고 했어. 전화도 하고 돈도 보내고. 그런데 엄마는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혼자 다 결정하고. 유진의 목소리는 화가 아니라 억울함에 가까웠다. 순자는 그 억울함이 사랑의 다른 얼굴임을 알았다. 유진은 정말로 엄마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순자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묶어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래서 더 단호해졌다. 순자는 조용히 말했다. 유진아, 내가 나를 챙기고 싶다는 마음은 고마워. 근데 그 마음이 내 죄책감을 덜기 위한 거라면 그건 나한테 짐이야. 유진이 말을 잃었다. 순자는 계속 말했다. 너는 낭독회에 오지 못했어. 그건 괜찮아. 넌 바빴으니까. 근데 그 뒤로 내가 나한테 하는 모든 게 미안함에서 나오는 것 같아. 전화할 때도 돈 보낼 때도. 그게 나는 힘들어.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신경 쓰되 죄책감으로 하지 마. 순자가 말했다. 나는 내가 의무감으로 나를 챙기는 게 싫어. 진짜 보고 싶을 때, 진짜 하고 싶을 때 연락해. 그게 더 진짜 사랑이야. 유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게 물었다. 엄마는 나한테 실망한 거야?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실망이 아니야. 나는 이제 엄마 역할만 하며 살고 싶지 않아.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고 내 시간이 남아. 그 말은 선언이었다. 내가 너를 버린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선택한다였다. 유진은 울었다. 순자도 울 뻔했지만 참고 컵을 닦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물러서고 싶지 않았다. 이건 내가 나를 지키는 일이었다. 순자는 컵을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봤다. 유진아, 나는 너를 사랑해.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그 사랑이 나를 잡아두는 이유가 되면 안 돼.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 미안해. 나도 생각해 볼게. 순자는 알고 있었다. 이 대화는 화해의 시작이 아니라 관계의 재배치였다. 관계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거리와 규칙이 필요하다. 그걸 늦게 배우면 더 아프다. 유진은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갔다.
순자는 혼자 남아 가게를 정리했다. 창문을 닫고 바닥을 쓸고 재봉틀을 덮었다. 모든 게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달랐다. 가슴이 가벼웠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책상 앞에 앉았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다. 서랍 속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젊은 순자에게라고 적힌 봉투였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펼쳤다. 몇 달 전에 쓴 편지였다. 젊은 순자야. 너는 25에 결혼했지.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며 살았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어. 아이를 낳고 키우고 가게를 운영하며 평생을 보냈지. 후회하냐고. 글쎄 잘 모르겠어. 후회라기보단 아쉬움?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이제 와서 궁금해. 너는 무슨 꿈이 있었니? 재봉사가 꿈이었어?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싶었어? 순자는 편지를 읽다가 펜을 들었다. 편지 끝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결국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뭐랄까 안도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나를 찾았다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순자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편지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가끔 꺼내 읽을 것이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지 않기 위해. 다음 주 모임 날 순자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우리 편지를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볼까요?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 모아서. 우리끼리만 보는 책이라도. 사람들은 눈을 반짝였다. 좋아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한 할머니가 물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책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순자는 웃었다. 쉽진 않겠지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재단에 물어볼게요. 혹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순자는 그 박수를 들으며 생각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모임이 끝나고 순자는 혼자 우체국에 남아 정리를 했다.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책상을 닫고 창문을 닫았다. 밖은 어두웠다. 별이 떠 있었다. 순자는 문을 잠그고 집으로 걸어갔다. 바닷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순자는 그 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거실이 환해졌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순자는 텔레비전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유진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아팠지만 필요한 대화였다. 관계를 재배치하는 건 아프다. 하지만 그래야 관계가 살아남는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무엇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잠들기 전 순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결국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 가슴속에 울렸다. 순자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바다 냄새가 들어왔다.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순자는 커피를 내려 마시며 생각했다. 오늘은 재단에 연락해서 책 만드는 것에 대해 물어봐야지. 그리고 모임 사람들한테도 어떤 편지를 책에 실을지 물어봐야지.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설렌다. 순자는 커피를 다 마시고 가게로 향했다. 골목길을 걸으며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재봉틀 앞에 앉아 오늘 할 일을 생각했다. 바지단 2개, 치마 지퍼 하나. 그리고 재단에 전화. 그리고 저녁엔 모임 준비. 순자는 재봉틀을 돌리기 시작했다. 바늘이 천을 꿰매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소리.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여전히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살아있다. 움직이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순자는 바느질을 계속했다. 한 땀 한 땀. 천천히 꾸준히.
그렇게 순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겨울이 왔다. 바닷바람이 더 차가워졌고 우체국 창문이 덜컹거렸다. 순자는 모임 때마다 난로를 틀었다. 사람들은 난로 주위에 둘러앉아 손을 녹이며 편지를 썼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제가 쓴 편지를 정말 보내도 될까요? 순자는 물었다. 누구한테 보내고 싶으세요? 남편한테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내세요. 우편함에 넣으세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근데 남편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순자가 말했다. 편지를 보내는 건 상대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보내기 위해서예요.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편지를 봉투에 넣어 우편함에 넣었다. 그 뒤로 모임 사람들은 각자 쓴 편지를 실제로 우편함에 넣기 시작했다. 받는 사람은 다양했다. 떠난 배우자, 멀어진 친구, 만나지 못한 자식, 혹은 자신. 편지는 실제로 발송되지 않았다. 우편함은 그저 상징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편지를 넣는 순간 무언가가 끝났다고 느꼈다. 순자는 우편함 앞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다. 이 편지는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안내문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편지를 썼다. 보냈다. 그리고 조금씩 가벼워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모임이 끝날 무렵이었다. 우체국 문이 열렸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다. 유진이 서 있었다. 유진아? 순자는 놀랐다. 무슨 일이야? 유진은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엄마, 나도 써봤어. 순자는 일어나 유진을 맞았다. 편지를? 응. 유진은 우편함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봉투를 우편함에 넣었다. 순자는 봉투를 보았다. 받는 사람은 박순자도 정유진도 아니었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에게 늦게 배운 존중. 순자는 봉투를 읽지 않았다. 읽는 건 유진의 몫이었다. 순자는 다만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고마워. 순자가 말했다. 유진은 눈물을 닦았다. 엄마, 미안해. 나는 엄마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 엄마가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생각했어. 순자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우리는 다 배우면서 사는 거야. 바람이 불었다. 우체국 문이 살짝 열렸다 닫혔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 같았다. 유진은 한참 동안 우편함을 바라봤다. 엄마, 이 편지들은 어떻게 돼요? 진짜 발송돼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발송 안 돼. 그냥 여기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썼다는 거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순자와 유진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마주 앉았다. 대화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편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다. 유진은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말했다. 엄마, 나 이제 자주 못 내려올 것 같아. 일이 바빠서. 근데 괜찮죠? 순자는 웃었다. 당연하지. 넌 내일 해야지. 엄마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래. 필요하면 연락할게. 유진은 엄마를 안았다.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순자가 답했다. 유진이 떠난 뒤 순자는 혼자 집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순자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다. 관계가 변했다. 예전과 달랐다. 하지만 나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나아진 것 같았다. 이제 유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나를 찾아올 것이다. 그게 더 진짜 사랑이다. 순자는 이제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며 하루를 새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일정표에 동그라미를 친다. 월요일엔 글쓰기 모임, 화요일부터 금요일엔 수선집, 토요일엔 바닷길 산책, 일요일엔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처음엔 불편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익숙해지니 그날이 가장 소중했다. 그냥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사치처럼 느껴졌다. 겨울이 깊어졌다. 눈이 내렸다. 바다도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했다. 순자는 눈 내리는 날이면 우체국으로 갔다. 혼자 앉아 창밖을 보며 차를 마셨다. 눈송이가 창문에 부딪혔다가 녹아내렸다. 순자는 안다. 뒤늦은 후회는 사라지지 않는다. 배신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그 감정들이 돌아온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지만 그 감정들을 품은 채로도 사람은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다. 순자는 이제 그걸 안다. 후회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배신감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나는 그 감정들과 함께 걷는다. 그리고 홀로 선 뒤에야 관계는 비로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된다. 순자는 유진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가두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 유진도 마찬가지다. 유진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죄책감에서 나오지 않는다. 봄이 오면 우체국 앞에 꽃을 심을 생각이다. 튤립이나 수선화. 사람들이 모임에 올 때 꽃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으면 한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 책을 출판할 계획이다. 재단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바닷바람 우체국 편지집 보내지 못한 말들의 기록. 제목은 아직 정하는 중이다. 모임 사람들과 함께 투표할 것이다. 가을엔 전시회를 열 생각이다. 편지들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고 사람들이 와서 읽을 수 있게. 물론 익명으로. 프라이버시는 중요하니까. 겨울엔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모른다. 하지만 기대된다. 순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을 적는다. 길지 않다. 한두 줄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바지단 3개를 줄였다. 손님 중 한 분이 모임에 관심을 보였다. 오늘은 바다를 보며 걸었다. 파도 소리가 좋았다. 일기를 쓰고 나면 마음이 정리된다.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진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날에도 일기를 쓰면 그날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된다. 바닷바람 우체국은 오늘도 문을 연다. 누군가의 편지가 도착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도착하는 곳으로.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우체국을 찾아왔다. 여기가 편지 쓰는 곳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저도 쓸 수 있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여자는 앉아서 편지를 썼다. 한참을 썼다. 눈물도 흘렸다. 순자는 말없이 차를 따라주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여자는 물었다. 이거 보내도 돼요? 우편함에 넣으세요. 여자는 편지를 우편함에 넣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후련해요. 순자는 웃었다. 그렇죠? 여자는 인사하고 떠났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또 한 명이 자기 자신에게 도착했구나. 밤이 되었다. 순자는 우체국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따뜻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다. 오늘은 새로운 사람이 우체국에 왔다. 젊은 여자였다. 편지를 쓰고 울었다. 나도 예전에 그랬지. 이제 그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그때의 나도 지금의 나도 모두 나다. 나는 결국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순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누가 올까? 무슨 편지가 쓰일까? 모른다. 하지만 기대된다. 순자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순자는 바다를 걷고 있었다. 파도가 발을 적셨다. 차가웠지만 기분이 좋았다. 순자는 계속 걸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닷길을. 혼자. 하지만 외롭지 않게. 아침이 왔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순자는 눈을 떴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순자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순자는 그 풍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나는 결국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바다로 흘러갔다. 파도가 그 말을 받아 어딘가로 가져갔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나는 지금부터 나로 산다. 바닷바람 우체국은 오늘도 문을 연다.